오늘은 박인노의 노계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작가가 76세 때 쓴 가사로 전체 208구 중에 93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작품은 작가의 가장 마지막 작품이라고도 이제는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76세니까 더 이상 뭐 쓸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없었겠죠.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에 쓴 작품이니 작가가 그동안 살아왔던 삶이라든가 아니면 마지막 자신의 인생에 대한 총정리? 뭐 이런 것이 잘 드러난 그런 작품이다 라고 보면 되겠고요. 서술 양식은 1인칭 독백체이고요. 주관적 감회와 체험을 노래하는 서정적 양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단순히 자신의 어떤 감정만 드러냈다기보다는 어떤 자신이 평생도록 소망했던 세계, 평생도록 꿈 이상으로 삼았던 세계에 대한 어떤 내용들이 제시되어 있다. 또한 이런 자연을 즐기는 사상과 함께 충휴 사상이 같이 묶여서 나타나고 있다. 근데 뭐 사실은 맨 마지막에 잠깐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가사는요 늘 항상 3단 구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서사, 본사, 결사. 근데 좀 길다 보면은 요걸 이제 좀 많이 잘라요. 자르다 보니까 기승전결 뭐 이렇게 이제 나누기도 하고요. 그러면 4단 구성이 되겠죠. 뭐 아니면 뭐 기, 승, 완, 승투, 승쓰리 뭐 하다가 결 뭐 이렇게 가기도 하고요. 뭐 이런 식이 되니까 나누는 사람들마다 선생님들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해요. 나는 일단 서사, 본사, 결사로 나누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본사를 조금 더 나누어서 디테일하게 나누어서 구성을 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작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수의 방수심산 태면한 줄 알건만한 평생 소지를 뵙고야 말라 여겨. 자, 이때 백수라고 하는 것은 하얀 머리야. 하얀 머리니까 이건 뭐야? 늙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방이라는 건 방문하다, 찾아가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에서 물이라는 건 알겠죠?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방수, 물을 찾고 심산, 뭐야? 산을 찾아 이렇게 되는 거야. 아, 그러니까는 자연으로 돌아가는 거, 자연 속에서의 삶, 뭐 이런 거겠죠, 그지? 태면한 줄 알건만한 내가 76세야 나이가 많이 먹었어. 그러니까 이제 산 속에 들어가서 자연 속에 들어가서 자연인이 된다고? 이거 너무 늦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거 나도 알아. 그러나 평생 소지를 평생이라는 건 내가 평생토록 일생토록 뭐 이런 거죠. 소지라고 하는 건 가지고 있는 뜻 한마디로 평생의 숨은 뜻 또는 품은 뜻 평생의 품은 뜻이 뭔데 그렇죠 이거죠 이거 방수심산이겠죠. 그래서 이 평생소지 방수심산 뭐 자연 속에서의 삶을 이루고야 말겠더라고 나는 여겼노라. 너견은 여기다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루고야 말겠다고 여겼노라. 늦어서라도 적사삼춘의 춘복을 새로 입고 죽장망해로 노개 깊은 골에 행여 마참 찾아오니 제일강산이 님자없이 발현하다. 자, 무슨 말이야? 적서 그랬는데 이 서자가 쥐예요. 마우스. 그럼 붉은 쥐네. 붉은 쥐가 삼춘 봄날에 말이 좀 이상하잖아. 그죠? 이상해요. 이 적서는 이건 우리가 이제는 소띠, 쥐띠 하는 자축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수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붉은 쥐띠해. 그럼 붉은 쥐띠해가 언제냐 했더니 이게 박인노가 살았던 시절로 보니까 병자년 1636년 봄날에 이런 뜻이에요. 삼춘이라는 말은 우리가 이제는 우리는 보통 전통적으로 1년을 4계절로 나누죠. 그죠? 봄, 여름, 가을, 겨울. 근데 이 한 계절을 또 세수 나눠요. 예를 들어 초봄, 한봄, 늦봄, 초여름, 한여름, 늦여름. 그러니까 삼춘이라고 하는 건 세 번째 봄이 아니라 초봄, 한봄, 늦봄이라는 봄. 그러니까 한마디로 봄날에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춘복을 입고 봄옷을 새로이 입고 요즘하고 시기적으로 비슷한 것 같아. 그죠? 죽장망해로 죽장망해 죽장이라는 건 대나무 지팡이라는 뜻이에요. 망해라는 건 집신을 신고 녹에 깊은 고래 행여 마참 찾아오니 아
이 녹의 깊은 골, 여기가 바로 뭡니까? 그렇죠. 이 제목이 녹에가잖아. 이게 공간적 배경이라고 보시면 돼요. 녹의 깊은 골짜기에 행여 마침 우연히 찾아오니 이런 뜻이에요. 결국은 작가가 이 녹에까지 오게 된 계기가 여기까지를 통해서 나오죠. 난 늙었지만 지금 76세이긴 하지만 그래도 자연 속에서 살고 싶은 마음 내 평생 소망이었어. 그러니까는 이걸 이룰 거야 라고 찾아왔단 얘기예요. 제1강산이 임자 없이 발현하다. 자, 제1강산이라고 하는 건 어딥니까? 그렇죠. 녹의 깊은 골이죠. 이 녹의 깊은 골을 제1강산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작가의 태도가 드러나고 임자 없이 버려져 있구나. 주인 없는 땅이네. 그러면 누가? 내가 말뚝 받고서는 내가 주인해야겠다. 뭐 이런 거겠지요. 라고 보시면 돼요. 고왕 급내에 유인처사들이 많이도 있건만한 천간지비하여 나를 주랴 남겼도다. 고왕 급내 옛날부터 지금까지 이런 뜻이에요. 옛날부터 지금까지 숨어 사는 선비들이 많이 있었지만 속세에 나가지 않고 벼슬을 하지 않고 자연 속에 응거하던 선비들이 많이 있었지만 천간지비하여 천간지비 하늘이 숨겨두고 땅이 감췄어. 한마디로 이 사람들도 자연을 노렸어. 숨어 살려니까 자연이 필요할 거 아니야. 근데 하늘이 누가? 땅이 한마디로 천지신명께서 신이 god가 숨겨놨다는 거야. 꽁꽁 누구한테? 이 유인처사들한테 안 들키려고. 왜? 나를 주려고 이거야. 나를 주려고 남겼구나. 한마디로 녹의 이 제1강산인 녹의 주인이 없는 이유 그건 바로 뭐다? 그렇지 하늘의 배려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여기까지를 서사로 보겠습니다. 서사로 보고요. 늙은 몸이 되어 평생 소원이던 산수를 찾아드는 감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저양구타가 석양이 거윈적에 척피거강하여 사후로 돌아보니 현무주작과 좌우용어도 그린 듯이 가졌고야. 한자 참 많아요. 그죠? 이거 다 외워야 되나 싶으면 굳이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이 척피거강이라는 말은요. 나도 잘 몰라요. 이렇다고 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지. 물론 현무주작은 알아요. 워낙 유명하잖아. 그죠? 자, 그러니까 이거 요런 거는 아는데 이런 거는 조금 이거는 그건가? 긴가? 이런 의미. 나죽갸우뚱? 맞나 이게? 이렇게들. 그러니까 평소에 누가 갑자기 물어보면 글쎄 주저가 주저하다 뭐 머뭇머뭇거리다 뭐 이런 뜻 아니겠어? 양구는 뭐지? 뭐 이렇게 되는 이렇게 이제는 조금 머뭇거리는 그런 한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다 외워야겠다라기보다는 그냥 읽으면서 대략적으로 이런 내용이구나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구절은요. 주저양구타가 좀 전에 내가 주저가 뭐랬죠? 주저하다, 머뭇머뭇거리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양구라고 하는 거 구자가 오래되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나아가지 아니하고 오랫동안 있다가 이런 뜻이에요. 와 기가 막히네. 하고서는 이렇게 여기가 이런 데가 있었어? 하고서는 지금 녹에까지 와서 놀래서 가만히 있다가 석양이 다할 적에 그러니까 요 대목에서 우리는 뭐가 나타난다라고 보면 돼. 그렇죠. 시간의 경과가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시간의 경과. 척피거강하여. 척피거강이 무슨 뜻이냐고요? 몰랐댄다니까? 그냥 이렇게 쓰세요. 높은 언덕에 올라서 사우 정도는 알아둘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상식으로 시험에 나온다기보다는 사우로 이러면 사방으로 이런 뜻이에요. 돌아보니 주변 경치를 싹 살피는 거죠. 녹의 주변을. 현무주작과 용어도 그린 듯이 갖추어졌구나. 마치 주변이 이렇게 기가 막히게 아름답구나요. 근데 뭐 어떻게 아름다우냐 그러면 현무주작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뭡니까? 거북이와 봉황이에요. 그러니까는
현무는 거북이를 가리키고요. 그 다음에 주작은 봉황을 가리키는 겁니다. 동서남북을 가리킬 때 많이 얘기하죠. 그 다음에 좌우로는 누가 있어요? 용과 호랑이가 있는 것 같대요. 자, 청룡과 백호, 그죠? 좌우가 용과 호랑이를 그림처럼 갖추었구나. 기가 막히게 아름답구나. 근데 이게 단순히 아름답기만 한 것이 아니라 아마 웅장하기까지 한가 봐. 그러니까 현무주작, 그 다음에 청룡백호가 나오지 않나 싶어요. 산맥 맺힌 아래 장풍향양 한데 청나를 허리들어 수연 와실 배산 임수하여 오류변에 띄어두고 단에 천척이 거던 용이 머무르는 듯. 이게 또 무슨 말이야. 산맥 맺힌 아래 산맥이 이어지다가, 그러니까 쭉 산맥이 이어지다가 뭉친 곳이 있나 봐. 산들이 거기 확 몰려 있나 보지? 뭉친 아래, 즉 맺혀져 있는 아래에 장풍이에요. 웅장해. 뭐가 바람이, 그 다음에 햇볕이 쫙 비치고 있어. 한마디로 바람이 갈무리하고 햇볕이 드는 쪽으로 라고 하는 거 보니까, 야, 여기는 진짜 사람들이 살기 좋은가 봐요. 그래서 그런가 푸른 덩굴을 허리 들어서, 이 말은 푸른 덩굴을 걷어내고 수연와실을 지었어요. 수연와실이라고 하는 건 달팽이 껍질만한 작은 집이에요. 그냥 작은 집. 진짜 달팽이 껍질만 하겠어요? 과장이겠지? 자, 작은 집을 배산 임수하여 지어두었대요. 자, 이때 배산 임수라는 건 풍수지리 할 때 많이 나오는 건데, 그죠? 뭐냐 그러면 산을 등지고 물을 앞에다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산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집이 있고, 그 다음에 앞에 쫙 물이 지나가는 거예요. 냇물이. 이게 배산임수죠. 명당짜리의 어떤 조건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해요. 어쨌거나 간에, 자, 산맥이 뒤에 쫙 있다가, 여기에 이제 갑자기 산이 이렇게 딱 모이고 이렇게 마을이 쫙 있는 거야. 거기에 이제는 바람이 불다가도 바람이 여기서는 멈추고, 그 다음에 햇볕은 쨍쨍 모래알은 반짝하면서 아주 살기 좋게 따뜻해. 그래서 거기다가 내가 조그만 집을 지었다는 거예요. 거기 냇물도 있네. 와우, 여기 버드나무도 있고 한 거 참 좋은 거 봐. 이거 완전히 뭡니까? 무릉도원이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오류, 5그루의 버드나무가 있는 근처. 이런 뜻인데, 이 오류, 버드나무, 무릉, 도연명 이런 것들이 나오면 전부 다 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옛날 한옛날 호랑이가 담배 피고 토끼와 거북이가 간땡이 놓고 다른 박질하던 시절에 도연명이라는 사람이 중국에 살았어요. 그 도연명이라는 사람이 중국에 살았는데, 이 사람이 도화원기라고 하는 이야기책을 씁니다. 거기에 보면 무릉도원이 나와요. 또 이 도연명이 살던 마을에는 버드나무가 5그루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류라는 말이 나온다든가, 연명이라는 말이 나온다든가, 아니면 무릉이 나온다든가, 도화라는 말이 나오면 이건 전부 다 이상세계, 무릉도원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어쨌거나 간에 이 사람이 진짜 버드나무 5그루를 여기다 심었다라기보다는 그만큼 살기 좋은 곳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단에 천척이라고 되어 있는데, 천척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천길 높이란 뜻이고요. 에라고 하는 건 절벽이에요. 절벽을 깎아지른 천길 높이에 용이 머물러 있는 듯 하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강가에 둘렀어. 자, 이 용이 강가에 두른 곳에 초초정 한두 칸을, 아까 수연와실을 짓는다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초정이니까 이거 초가집, 초가정자야. 초가정자 한두 칸을 구름 낀 긴 소나무 바위 아래 지어내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천태만상이 아마도 기이하구나, 희한하게 생겼구나 라고 들 수 있지만, 어우 멋있구나, 이렇게 이해해도 됩니다. 어쨌거나 간에 10,000가지 모습들이 정말 멋있구나. 복마는 산봉우리는 수리하다라고 하는 건 빼어나게 아름다워 부춘산이 되었고, 자, 이 부춘산이라고 하는 건 산 이름이겠죠? 자, 부자들이 사는 봄날 같은 산인가 봐요. 근데 이 산이
우리나라에 없어요. 어디에 있냐면 중국에 있어요. 그럼 갑자기 중국이 왜 튀어나와? 이거는 인용이죠. 고사 인용이에요, 분명히. 그죠? 옛날 한옛날 후한 때 엄광이라는 사람 뒤에 나오거든요. 엄광이라는 사람이 이 속세를 버리고 숨어 살던 곳이 있었는데 거기가 바로 뭡니까? 부춘산이라고 합니다. 그 부춘산에 어디에 살았냐면 이 칠리탄이라는 곳에 살았대요. 그러니까 산 부춘산이 되어 있고 흐르는 물은 빙빙 흘러, 이게 돌회자죠. 빙빙 흘러 칠리탄이 되었거늘. 칠리탄이 그러면 어디 있겠어? 그렇지, 부춘산에 있겠죠. 십리명사는 3월 눈이 되었도다. 십리명사라고 하는 건 십리길 쫙 펼쳐져 있는 사자가 이게 모래사자예요. 그러니까 모래밭은 3월에 내리는 눈처럼 하얀 빛이 되었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노개가 살고 있는 작은 집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계속 이어가 볼까요? 이어가 봅시다. 이 호산 형승은 이라고 한 거 보니까 요거는 이제 앞에 있는 내용들이 되겠죠. 그죠? 견줄 때 놔야 없네 라고 했는데, 이때 호는 호수, 산은 외산, 마운틴, 형승이라는 건 기가 막히게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본다면, 호수와 산의 기가 막히게 아름다운 모습은 견솔 때, 견줄 때 전혀 없네. 뒤에 견주겠는가. 수어도 아닌 몸에 언해절이 알리만한 우연실에 이 명구 임재되어 청산유수와 명월청분도 말없이 절로절로 어지러운 구루와 수업산 녹도 값없이 절로절로 저희 가던 묵은밭과 엄자릉의 대도 값없이 절로절로. 딱 눈에 띄는 건 뭐예요? 그죠? 절로절로죠? 요건 좀 이따 하고요. 소허라고 하는 건요, 옛날 한옛날에 자, 벼슬, 임금자리를 주겠다고 하는데 임금자리도 싫다고 하고 산속으로 들어간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누구냐면 소부와 허유예요. 내가 소부와 허유도 아닌데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소부와 허유가 아닌 몸이라고 하는 건 화자 자신을 가리키는 거고요. 겸손의 표현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쨌거나 간에 어느 절이라고 하는 것은 지조와 정절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신의를 굽히지 않는 꿋꿋한 태도를 알겠느냐마는 안단 얘기지 뭐. 우연실에 우연히 때가 와서 이 명구의 임자가 되었구나. 이 명구라고 하는 건 명승지인 구역, 즉 이름난 장소의 임자가 되었구나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름난 장소가 어딘데 라고 한다면 어디긴 어디야? 노계지요. 청산유수와 명월청풍 한마디로 자연이 말없이 절로절로 어지러운 구로라고 하는 것은 갈매기와 해오락이에요. 그러니까 어지럽게 나는 갈매기와 해오락이 또 수없는 엄청나게 많은 베리베리 매니 마치한 녹이라는 건 사슴이에요. 값없이 절로절로. 자, 그리고 그러니까 이 노계라는 땅에 딱 와보니까 이 기가 막힌 산과 물이 내 손에 들어왔네. 오, 이 밝은 달과 그 다음에 이 맑은 바람이 내 손에 저절로 들어왔네. 오, 갈매기와 해오락이 사슴도 전부 다 저절로 들어왔네. 그러니 저희 가던 묵은밭과 엄자릉의 대도 절로절로 들어와 버렸네. 저익이라고 하는 건요, 춘추시대에 숨어 살던 장저라는 사람과 걸익이라는 사람을 합쳐가지고 저익이라고 한 거예요. 그 저익이 갈던 밭과 그 다음에 아까 엄광이라는 사람 잠깐 얘기했죠. 그게 엄자릉이에요. 그 사람이 낚시질하던 낚시터도 저절로 내 손에 들어왔네. 와, 이게 1타 몇 피야 도대체. 어쨌거나 간에 이 절로절로 또는 절로절로 또는 절로절로 반복이죠. 이 반복을 통해서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결국은 이 노계라는 곳에 들어와서 내가 임자가 되고 나니까 어때요? 그곳에 있는 자연과 그 다음에 뭐 동식물들, 그죠? 여기 주로 동물들이 나왔지만 그 다음에 거기 있는 밭과 먹고 살아야 되잖아, 그죠? 그 다음에 낚시터 등등 이런 여유로운 공간까지 전부 다 저절로 누구 것이 되었다? 그렇지, 내 것이 되었다.
뭐 이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 기분이 좋아 나빠? 그렇죠. 좋겠죠. 신중? 아이 또 실수. 산중이죠. 산. 여기 점 찍을래 이렇게. 그죠? 산중백물이 한마디로 산속에 있는 모든 경치가 다 저절로 기물이 되니, 기물 내 것이 되니, 내 물건이 되니, 자릉이 두리요 저익이 서이로다. 이게 무슨 소리냐 라고 한다면, 내가 자릉이요, 내가 장조요, 내가 그 다음에 걸리기로다, 이런 뜻이에요. 자릉이 둘이라는 건 엄자릉이라는 역사적인 인물이 있고, 내가 자릉이야. 그러니까 자릉이 둘이지. 그 다음에 역사적인 인물로 장저와 걸익이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내가 또 장저이자 걸익이야. 그러니까 또 내가 저익이지. 이렇게 돼가지고서나 산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저절로 내 것이 됨에 따라 자릉이 둘이요 저익이 셋이로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집어 이 몸이 아마도 기이하구나 하는 거 희한하구나? 이게 아니라 평범함을 넘어서는 거죠. 훌륭하구나. 베리. 나는 그냥 평범한 삶을 살고 있는 게 아니야. 정말 좋은 삶을 살고 있는 거야. 왜 그렇게 생각하는데? 자, 모든 것들이 다 네 것이 됐으니까, 내 것이 됐으니까? 아니, 올해 산에 들어왔는데, 내가 숨어 사는 군자, 누구 같은 자릉과 장저와 걸릴것 같은 군자가 됐어. 그래서 이 몸이 기이한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 뭐냐 그러면 모든 기물이 내 것이 됐기 때문에 기이한 것이 아니라 자릉과 저희과 같은 군자가 됐기 때문에 기이한 것이다 라고 보면서 자신의 삶에 대한 어떤 자부심을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천고박명을 이 한 몸의 전토코야 인간의 이름이 진력으로 이룰 수냐? 발음도 안 돼. 산천이 영이하여 도안행가 너기노라. 자, 천고박명이라고 했는데요. 아름다운 옛 이름을 이 한 몸에 전했구나라고. 그러니까 내가 다 가지고 있구나. 여기가 그렇게 옛날부터 유명하다는 곳이구나. 이때 유명하다는 건 세속적으로 유명하다라기보다는 진짜 무릉도원과 같은 곳이구나.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인간의 이름을 인력으로 사람의 힘으로 이루겠는가? 이룰 수 없지. 산천이 자연이 영험하여 도왔는 줄 여기노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늘이 도우셨으니까 내가 이곳에 온 것이지. 그리고 이 노계의 주인이 된 것이지. 내 힘으로 이 노계가 내 것이 되었겠느냐? 그거는 아니지.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중심이 형언하여 세려절로 그쳐더니 광풍제월이 강다리에 품었난다. 호연진치 날로 새로 파노외라. 자, 중심이라고 했는데 뭔 중심? 그러면 마음의 중심이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마음이 또는 마음속이 형언하여, 형언하다는 건 영험하여 세상 근심이 저절로 그쳤대요. 왜? 이곳에 있으니까 세상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야. 너무너무너무 좋아. 어느 정도 광풍제월이, 자, 빛과 바람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비 온 뒤에 맑게 부는 바람과 그 다음에 제월, 맑은 달이 강자리에 품은 듯하대요. 이거는 마음속에 품은 듯하구나. 호연진치 넓고도 참된 멋이 날로 나날이 새롭구나. 그러니까는 하루가 해피데이야. 해피데이. 비금주수는 육축이 되었거늘 달 아래 객이 났고 구름 속에 밭을 가라. 먹고 그나마도 그칠 적은 없노매라. 자, 산속에 살면은 먹고 살기 힘들 거 아니야 라고 했는데 아니야. 아까 뭐랬어요? 자연만 내 것이 아니었죠. 거기 있는 산짐승 들짐승들도 다 내 것이었고 그 다음에 묵은 밭도 내 것이잖아. 그치? 비금이에요. 비금은 나는 짐승. 주수는 뭐예요? 달리는 짐승. 한마디로 날짐승과 길짐승은 모두 육축이 됐대요. 육축할 때 축자는 그러니까 가축 그러면 집에서 기르는 축이에요. 그러니까 육축 그러면 집에서 기르는 6가지 동물 가축이에요. 뭐냐 그랬더니 소, 말, 양, 돼지, 개, 닭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말해서 이 주변에서 산속에서 나는 짐승들 또는 뛰어다니는 짐승들이 전부 다 뭐가 된 거야? 가축이 된 거야.
그리고 달 아래, 달알이 다갈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달 아래에서 고기를 낳고 구름 속에서 밭을 가라. 한마디로 뭡니까? 이거는 생활을 해야지. 그렇지. 먹고 살아야 할 거 아니에요. 자연 속에서 안 먹고 살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는 뭐예요? 자연 속에서 생활하는 모습들을 마치 달 아래에서 고기를 낚는 것으로 구름 속에서 밭을 가는 것으로 상당히 로맨틱하게 표현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대꾸법이고요. 먹고 나서 안 남지도 그만두지도 않으리라. 한마디로 뭡니까? 이거는 계속해서 농사를 짓겠다는 다짐인데, 이건 돈 벌어야지 이게 아니라 요 정도의 삶을 살면서 나는 누리겠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 뭡니까? 안분지족 내지는 안빈낙도를 가리키고요. 외라라는 말을 통해서 영탄적 어조를 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걸 통해서 화자의 태도를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무진한 강산과 허다한 한전은 분급 자손하려니와 명월청포는 논류하기 어려울세. 자, 여기까지 일단 잠깐 볼까요? 여기까지 보자. 무진한, 다하지 않은, 끊임이 없는 강산과, 그렇지, 강산이 사라질 리는 없겠죠. 허다한, 수없이 널려있는 많은 묵은 밭은, 한전할 때 한자가 한가로울 한자예요. 그러니까는 밭전자니까 이거는 일을 하지 않는 밭. 경작하지 않는 밭 이거죠. 자, 이 강산과 밭은 분급 나누어서 뭐해? 자손이에요. 자손에게 주겠지만은 명월청풍 한마디로 뭡니까? 이거는 달과 맑은 바람은 논리하기 어렵구나. 명월청풍은 결국 자연이고요. 논리하다는 것은 나누어 주다예요. 나누어 주기가 어렵구나 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뭡니까? 이 명월청풍은 강산하고 달라. 한전하고 달라. 나눠주지 못할 것 같아. 왜? 그만큼 소중하거든. 자, 여기서 우리는 작가의 자연 친화적인 태도가 드러난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제여 부재 이때 제자가 이게 재주, 재능이란 뜻이에요. 재주가 있든 재주가 없든 이런 뜻이에요. 재주가 있든 재주가 없든 양지하는 아들 하나. 양지라고 하는 말은요. 자, 봉양하다, 뜻을 봉양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부모의 뜻을 섬기는 아들 하나. 이태백 도연명 증필에, 증필이라고 하는 건요. 증명, 증서가 되는, 어떤 증서가 되는 글. 쉽게 얘기해서 어떤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 또는 그 문서를 쓴 사람이라고 해석하는데, 여기서는 이름난 글귀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태백 연명 증필에, 이 말은 결국 뭐겠어요? 그렇죠. 이태백과 도연명의 이름난 글귀에 길이길이 따로 떼어 나누어 주리라 라고 하는 것은 이 명월과 청풍은 자식에게 주기가 좀 어려워. 그러니까는 뭐야, 이태백과 도연명의 글귀에 나눠주겠다는 건 그와 같이 글로 남기겠다는 뜻이겠죠. 누구에게? 아들에게. 재주가 있든 재주가 없든 부모의 뜻을 섬기는 아들에게 효를 강조하는 거죠. 네, 이 말이 우월한 듯 하지만은 우월하다라고 하는 건 어리석다라는 뜻이에요. 나의 이 말, 어떤 말, 재주가 있든 재주가 없든 부모의 뜻을 섬기는 아들 하나에게 뭐해? 이태백과 도연명의 글귀로 남겨주겠다라는 말이 어리석은 듯 하지만은 자손을 위한 계책은 다만 이것뿐인가 여기노라. 한마디로 이것만이라도 자손에게 넘기고 싶은 거야. 글로라도 이 아름다운 자연을 넘기고 싶은 거야. 한마디로 자손에게 자연을 물려주고 싶은 마음 정도로 보면 돼요. 자, 여기까지는 결국은 뭡니까? 소박한 삶이죠. 안빈낙도 안분지족이라고 하는 소박한 삶과 그 다음에 이러한 자연의 모습을 자손들에게 남기고 싶은 마음 또는 계책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어리석은 이 몸은, 자, 이때 어리는 나이가 적다 이런 뜻이 아니라 어리석다란 뜻이에요. 중세국어에서 어리다 그러면 이때는 어리석다거든요. 그럼 나이가 적다는 젊다예요. 오케이? 어리석은 이 몸 할 때 몸은 누굽니까? 작가죠. 인자도 아니요 지자도 아니로되 인자는 인자한 사람이 되겠죠. 지자는 현명한 사람이라고 보면 될 거예요. 그죠? 자, 또 이 몸은 인자도 아니고 지자도 아니다라는 말이 왜 튀어나오냐면
이 사람은 지금 물과 그 다음에 산과 그 다음에 달과 바람과 이런 자연들과 함께 살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혹시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지자요수 인자요산이라는 말이 있는데, 자, 지혜로운 사람은, 현명한 사람은 물을 좋아하고 인자한 사람은 산을 좋아한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자, 이 구절을 떠올리면서 나는 지자도 아니고 인자도 아니지만 산수, 자연을 좋아하는 벽, 이때 벽은 병이에요. 그러니까 자연을 좋아하는 병, 자연을 좋아하는 취미는 늙을수록 더욱 하다라고 하는 거니까, 자연을 좋아하는 병이 또는 취미가 늙을수록 더 심해지는구나, 뭐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잠깐 체크한다면 자연을 좋아하는 병을 우리가 이제는 관동병을곡 볼 때 이제는 많이 하는데, 천석, 고황 또는 연하, 고질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늙을수록 더욱 하다. 무엇이? 이러한 습관이 더욱 심해지니,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귀한 삼공과, 그 귀하다고 얘기하는 그 높디 높은 삼공이라고 하는 것은 삼정승이에요. 삼정승이가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같은 높은 벼슬을 얘기하는 거야. 일종의 세속적 가치죠. 그 다음에 이 강산을 바꾸겠는가? 바꿀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자, 요 대목에서는 우리가 자연과 속세와 자연의 대비, 그 다음에 또 박골소냐를 통해 서리법을 통해서 화자의 태도가 강조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남들은 어리다가 아까 뭐라 그랬죠? 그렇죠. 어리석다라고 그랬죠? 어리석고 미친 이 말, 어떤 말? 그러면은 이거죠. 이거. 나는 삼공과 바꿀 수 없어? 라고 하는 이 말에 비웃기도 하겠지만은, 아무리 비웃어도 나는 좋다고 여기노라. 한마디로 자연 속에서의 삶에 대한 만족감 정도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하물며 명시에 이런 태평스러운 세상에서 버린 몸이 할 일이 아주 없어. 이때 버린 몸이라는 건 누구야? 자기 자신이지. 세간 명리는 세상의 명예와 이익은 뜬구름 본 듯하고 하는 거 보니까 이 세간 명리는 난 좋아 안 좋아? 안 좋아, 별로야 라고 하는 거예요. 명예와 세속적인 이익을 멀리하고 무사무려하여, 무사 사자가 생각사자야, 여자는 걱정하다야. 그러니까 생각 없고 걱정이 없어. 한마디로 뭐야? 아무런 욕심이 없이 물외심만 품고 있대요. 물 밖에 있는 마음, 사물 밖에 있는 마음, 세속적 욕심을 버리려는 마음, 명예와 이익에 집착하지 않는 태도, 그건 바로 뭡니까? 자연 친화죠. 그러니까 이건 이렇게 대립이 되는 거예요. 인해생애를 자연 속에 붙여두고 봄날 채 긴 낚싯대를 비기 쥐고 갈건포이, 갈건 쓰고 베옷을 입고 낚시터로 오니 여유 즐기는 거죠. 자, 산비는 잠깐 개고 태양이 쪼여 오는데 맑은 바람까지 불어오니, 경면이라는 건 거울, 미러, 거울의 면이 더욱 밝다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낚시터로 왔더니 그 물결이 마치 거울 같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런 걸 통해서 산후, 태양, 바람, 경면을 통해 자연 경치를 즐기는 풍류와 정취를 노래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은돌이 다 보이니 괴기수를 알리로다. 이게 무슨 소리냐? 아까 경면이 더욱 밝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진짜 거울 속처럼 맑디 맑어. 그러니까 뭐야? 물 속에 있는 검은 돌이 다 보이니 물고기의 수를 알 것만 같구나,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노계 지역의 물이 매우 맑구나. 고기도 낯이 익어. 저 고기 어제 본 건데, 야, 너 또 왔니? 뭐 이런 거죠. 그죠? 놀랄 줄을 몰라. 이 고기가 낚시꾼인 나를 보고도 놀라지 않아.
그러니 차마 어찌 낚을 것인가. 낚을 수가 없어. 너무너무 아까워. 너무너무 아쉬워. 너무너무 불쌍해. 이건 뭐야? 완전 자연침하죠. 물알치예요. 어쨌거나 저쨌거나 간에 여기까지는 세속을 멀리하고 자연에 묻혀 살아가려는 의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조배회하며 차조배회. 왜? 물고기를 못 잡아. 더 이상 잡을 수가 없어. 왜? 너무 불쌍해. 마치 내 팔뚝 하나가 잘라지는 것 같아. 그러니 차조. 조자가 이게 낚시예요. 낚시. 물고기 잡다. 물고기 잡는 것을 피하고 파하고 여기저기 배회하며 파신 물결을 내려다보니 그 물결을 내려다보는 거야. 그러니까 쫙 여기 이제는 강이 있어. 강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낚시꾼이 화자가 있어. 화자가 이제는 낚싯대를 이렇게 들어야죠. 안 잡아.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는 물살이 내려가고 있죠. 요걸 쫙 내려다 보는 거예요.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거기에 뭐가 있어? 운영천광이 있어. 와우. 지금 무슨 소리야? 이 그림 구름이. 햇살이 딱 있는 구름이 여기 이렇게 있는 거야. 해가 이렇게 있는 거야. 이게 운영천광이에요. 즉 구름의 그림자와 하늘의 빛이 얼리어 잠겨 있대. 어디에 잠겨 있어? 그렇지, 밑에 잠겨 있어. 그러니까 화자의 시선이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야. 밑으로 내려가고 있는 거야. 됐습니까? 여기까지? 어약 우연이라고 했는데 이 어약이라고 하는 것은 어자가 무슨 어자겠어요? 그렇죠. 물고기 어자예요. 약은 약동하다, 움직이다라는 뜻이에요. 자, 연자는 이거는 연못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한마디로 뭐가 돌아다니고 있는 거야. 그렇지? 물고기가 다른 건 돌아다니기만 해? 아니야. 팔짝 뛰어오르기도 해. 이런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구름 위니까 여기에 있겠네. 그지? 여기에 이제 물고기가 있는 거야. 이게 물고기가 팔딱팔딱 뛰는 게 보이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결국 이거는 뭐야? 위를 올려다보는 거야? 아니야. 그럼 물고기가 지금 뿅 하고 비행하고 있는 거야? 아니야. 냇물 위에 있는 거예요. 그만큼 물에 비친 자연의 풍경이 기가 막히게 아름답다, 아름답지 않다. 아름답다. 와, 어떻게 구름 위에 물고기가 있냐? 혼자 생각하는 거죠. 경괴하여 놀랍고 괴상하여 부찰 양관하니 와 내려다보고요. 그 다음에 또 올려다봐요. 무슨 소리냐면 물고기가 있네? 진짜 있나? 하고 올려다보는 거죠. 제정신이 아니죠. 어쨌거나 간에 상하천이 상천 하천 위에 있는 하늘과 밑에 있는 하늘이 모두 다 완연하다, 뚜렷하다 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예요? 물이 그만큼 맑아가지고 이게 진짜 하늘처럼 보인다, 뭐 이런 뜻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진광풍에 한 줄기 동쪽 바람에, 광풍이 아니라 미안 동풍에 그 어찌하여 어부의 피리를 높이 불러 보냈던가. 이제 피리 부는 건요, 이거는 결국 즐기는 거죠. 강과 하늘이 요적한데, 한마디로 고요한데 반갑게 들리는구나 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이 피리 소리가 매우 반갑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인풍의장하여 좌우를 돌아보니 대중청경이 아마도 소세코야. 이게 무슨 말이야? 자, 봅시다. 이런 한자가 너무 많아. 이러면 지문이 나오면 밑에 어휘풀이 꼭 봐야겠다. 그죠? 인풍의장이라는 것은 바람을 맞이하고 지팡이에 의지한다 라는 건데, 쉽게 얘기해서 자연을 즐기는 거예요. 자연을 즐기면서 좌우를 돌아봅니다. 그러니까 주변을 살핀다는 거죠. 뭘 찾으려고? 아니야, 그냥 즐기는 거야. 한마디로 자연을 즐기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랬더니 대중청경이, 이때 대는 낚시터라고 해석을 했대고요. 그 다음에 누대라고 해석했대요. 청경이니까 맑은 경치란 뜻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걸 누대의 좋은 경치, 어떤 사람은 낚시터에서 바라보는 경치. 나는 요게 맞는 것 같아. 그래야지 앞뒤 맥락이 좀 맞아요. 어쨌거나 간에 아마도 너무너무 베리매니 마치하게 클리닝하여 깨끗하구나. 그래서 물도 하늘 같고 하늘도 물 같으니, 왜? 강물이 너무너무 맑아서, 이런 뜻이죠. 자연이 하나가 된 거예요. 일종의 대꾸법이고요. 벽수장천은 벽수예요. 즉 푸른 물과 장천, 큰 하늘은 한 빛이 되었대요. 한마디로 경계가 사라진 거예요. 아까 봤죠?
자, 강을 봤어요. 강에 구름이 떴네. 오, 하늘을 봤어요. 하늘에 구름이 있네. 오, 똑같네. 오, 그런데 구름 위에 고기가 있네. 진짜 있나? 없네. 와우. 어느 게 하늘이요? 어느 게 물이야? 진짜 구별이 안 되는구나.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물가에 아까 뭐가 백구 하얀 기러기가 오는 듯 가는 듯 그칠 줄 모르는구나 라고 했는데, 이건 단순한 기러기를 얘기한다라기보다는 하나 일체가 된 자연물, 그리고 자기 자신이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우리는 백구를 객관적 상관물로서 화자의 심정, 작가의 심정을 암시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와, 그렇구나. 결국 자연물들이 조화롭게 어울리는 평화로운 세계를 화자는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돌아보죠. 잠깐 뭐 한다고요? 돌아본다고요. 돌아보니 두두두 뭐부터 나오죠? 대중천경이 나와요.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벽수장천이 나와요. 그 다음에 뭐가 나왔어요? 그렇죠. 백구가 나온 거예요. 즉, 이 대목에서는 뭐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시선의 이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낚시터 주변의 아름다운 전경에 대한 예찬. 안반산화는 금수병이 되어 있고 간병수양은 초록장이 되었거든. 자, 안반산화, 암자가 바위예요. 안반이니까 바위 위에 핀 꽃은 뭐 비단 병풍이 되어 있고 여울가의 버들가지는 장막이 되었거든. 이렇게 돼요. 자, 말하고 싶은 건 이쪽이죠. 산꽃과 버들가지예요. 무엇에 빗대고 있어요? 병풍과 장막에 빗대고 있어요. 즉 자연을 일상적 사물에 빗대서 비유하고요. 그 다음에 대꾸법이 쓰이는 거예요. 이런 좋은 경치를 나 혼자 즐기려고, 이런 뜻이죠. 정치화시 바로 뭐뭐야, 꽃이 활짝 피었을 때, 이런 뜻이 되고요. 헛웃이 말려 여겨, 헛되이 보내지 않겠다라고 여겨 아이를 불렀대요. 그러니까 이 좋은 경치를 헛되이 보내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아이를 불러서 하는 말이 심산궁곡의 해착이야 보를 쏘냐. 해착이라고 하는데 이때 해자가 바다 해자예요. 즉 해산물들이라고 보면 돼요. 이 깊고 깊은 산속과 골짜기에서 뭐를, 그렇지, 해산물을 볼 수가 있겠는가? 볼 수 없지. 하지만 다른 것들이 있지. 뭐가 있어? 고사리가 있네요. 살찐 고사리가 있고 향기가 나는 당귀풀이 있고 그 다음에 저포, 육포가 있네요. 저포, 녹포. 자, 저포라고 하는 것은 돼지고기고요. 녹포라고 하는 것은 사슴고기예요. 우리가 포, 말린 거 얘기하는 거예요. 상간하여 사이에 쟁여두고 무엇을? 당귀초와 고사리를 저포와 육포 사이에 넣어서 뭐 하는 거야? 그렇지, 찌거나 뭐 말리거나 그런 거였죠. 크나큰 새우사 버드나무가지로 만든 바구니에 담아두고 붕어회를 즐기니 누러요 꿩고기여 섞어드니 가지가지 드린다. 섞어 구워 가지가지 먹는다. 이런 거예요. 야, 배고파. 좀 전에 산속에서는, 심산궁곡에서는 해착이 볼 수 있겠는가, 해산물들을 볼 수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뭘 얘기합니까? 고사리 얘기하죠. 그 다음에 뭐 얘기합니까? 당귀치어 얘기하죠. 그 다음에 저포, 녹포 얘기하죠. 붕어회를 얘기하죠. 누러를 얘기하죠. 생치를 얘기하죠. 전부 다 뭡니까? 해산물들은 아니지만 산에서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을 열거하고 있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어떤 산속에서의 삶에 대한 만족감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와준의 백주를 박잔에 가득 부어. 그렇지, 이게 없으면 안 되죠. 항아리에 있는 막걸리를 가득 부어 한 잔 또 한 잔 취하도록 먹은 후에, 이건 내가 좋아하는 삶의 방식, 나도 이렇게 살고 싶어. 도화는 홍우대야 최면에 깔리는데 택이 넓은 돌에 높이 베고 누워있으니. 자, 도화가 나왔네. 아까 얘기했는데, 그죠? 도연명, 연명오류, 도화, 무릉도원 뭐 이런 거 나오면 전부 다 이상세계라고 그랬어요. 그죠? 이 도화가 그 도화예요.
이 붉은 복숭아꽃이 붉은 비가 됐대요. 그래서 취한 내 얼굴에 흩어진대요. 한마디로 도화가 내 얼굴에 쫙 깔린 거네요. 결국 뭐야? 내가 도화요, 도화가 나죠. 자연과 화자, 화자와 자연의 일체감이 드러나는 물화일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끼 낀 넓은 돌에 높이 베고 누워있대요. 야, 먹었으니 배부르잖아. 그러니까 이게 배를 두들기면서 뭐 하는 거예요? 여유를 즐겨야죠. 무의식적 사람인가 갈천시대 백성인가 희왕성시를 다시 본가 너기노라. 만족해 안 만족해? 만족해. 무의씨는 또 누구고 갈천시는 또 누구냐라고 한다면 옛날 고대 중국의 제왕이래요. 그래서 무의가 아니라 무회는 도덕으로 세상을 다스려 백성들이 욕심이 없었다고 하고, 가회는 교화를 펴지 않아도 저절로 교화를 이루는 태평성대였대요. 어쨌거나 저쨌거나 간에 무해씨나 가래씨의 백성은 욕심이 없고 순수한 사람을 얘기해.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그렇다는 거야. 자, 내가 태평성대한 시절의 백성인가 복희시 때의 태평성대한 시절을 다시 보는가 여기노라 라고 해서, 자, 이 세상이 뭐야? 태평성대한 세상이 되고 싶은 거죠. 여기까지가 본사예요. 본사는 자연을 즐기는 삶에 대한 흥취와 우국일념을 잊지 않는 충정. 자, 근데 이 우국일념을 잊지 않는 충정은 사실 여기에 넣기보다는 요 다음에 넣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왜? 여기 나오거든요, 사실은. 왜 거기다 넣는지 몰라. 이 힘이 누구의 힘인가? 이 힘이 누구의 힘인가? 성은이 아니신가? 라고 하는 건 이러한 태평성대 누가 만들었는가? 그렇지, 임금님께서 만드신 거야. 이렇게 자문자답의 형식을 통해서 임금의 은혜를 강조하고, 내가 비록 이런 뜻이 숨어 있겠죠. 그죠? 뭐가? 그렇죠. 여기다 이렇게 넣어야겠다. 안 넣네. 이렇게 해놓고 괄호로 이렇게 할게요. 내가 비록 강호 자연에 물러있은들 은거한들 우국일념 임금을 걱정하는 마음이야 어느 순간에 있겠는가? 있지 않는다. 몰라서 묻는 거야? 알면서 묻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법이라고 봐야 돼요? 그렇지, 서리법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자, 여기 빼먹은 게 왜 이렇게 많아? 시시로 때때로 머리를 들어 북쪽에 있는 별? 아, 북두칠성, 즉 임금님을 바라보고 남모르는 눈물이 어떤 눈물인데? 그렇지, 임금을 걱정하는 눈물이죠. 화살표 내려가 줘야죠. 임금을 걱정하는 눈물을 온 사방에다가 뿌리는구나. 일생 평생에 품은 뜻을 비옵나다 하나님아. 아, 일생에 품은 뜻이 뭔데? 그건 아까 요거죠. 요거. 자, 일생에 품은 뜻을 빕니다 하느님이시여 해가지고 하느님을 청자로 설정해서 자신의 강렬한 염원을 제시하고 있네. 그게 바로 뭔데? 산평해갈토록, 산이 평평해지고 바다가 마르도록, 한마디로 마르고 닳도록 우리 성주 만만세 누리셔서 우리 임금 벽에 똥칠할 때까지 살게 해주세요. 희호세계 백성들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세계가 3대 1을 비추게 하소서. 이때 3대라고 하는 건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이게 아니라 중국의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 시대의 해와 달처럼 비추어 주세요. 이 중국의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가 그렇게 태평성대한 시절이래요. 어천만년에 천년만년 동안 이런 뜻이에요. 천년만년 동안 병혁 전쟁을 쉬게 해주세요. 한마디로 뭡니까? 전쟁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작가가 일생에 품은 뜻이란 뭡니까? 그렇죠. 임금이 벽에 똥칠할 때까지 사는 거죠. 그렇죠. 우리나라가 해피한 태평성대를 이루는 거죠. 우리나라가 전쟁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죠. 자, 이 전쟁이 뜬금없이 왜 튀어나오냐?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이제는 해제에서도 봤듯이 이 박인노가 살던 시절이 바로 뭡니까? 임진왜란이죠. 딱 그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경전착정에 밭을 갈고 우물을 파서 격양가를 불게 해주세요. 자, 이 격양가를 부르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풍년이 들어서 농부들이 행복한 세월을 노래하는 그 노래를 부르게 해주세요. 요게 화자가 작가가 생각하는 평생 소망 네 번째가 되겠네요.
이 몸은 이 강산풍월에 그러면 늙어 죽을 줄을 모를 것입니다. 라고 함으로써 강호 생활과 더불어서 안빈낙도의 삶, 그 다음에 자신의 소망을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우국일념이 더 많이 나와.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박인노의 노계가 한행한행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럼 전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시고요. 가사예요. 3단 구성, 서사, 본사, 결사고요. 자연에서의 즐기는 삶의 흥취와 우국 일념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1인칭 독백체로 작가의 주관적인 감회와 체험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평생 소지를 뱉고야 말라 여겨 라든가 이런 거죠. 자, 라든가가 아니라 이런 거죠. 1인칭 독백체로서요. 주관적인 감회, 체험이 드러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일생의 품은 뜻을 빕니다 라고 얘기함으로써 하느님을 청자로 설정해서 자신의 강렬한 염원을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노계를 발견하게 된 계기와 작가의 태도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이 작가는요, 평생토록 자연 속에서 사는 삶을 원해요. 그러다가 노계 깊은 골에 마침 찾아왔어요. 근데 거기가 제1강산 인자 없이 버려져 있네 라고 해서 우연히 발견한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천간지비를 나를 주려고 남겨놨구나 라고 해서 이곳이 버려진 이유가 자신을 위한 하늘의 배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아이고, 자, 이곳에 나는 이 명구의 임자가 되어 산중, 자꾸 신중이 아니야. 쏘리. 자, 산중 백물이 다 저절로 내 것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이건 결국 뭡니까? 깃발 딱 꽂고서는 내가 여기 주인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산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자신의 소유가 되었음을 즐기고 있다는 것을 통해서 장소에 대한 어떤 노계라는 장소에 대한 애착이 매우 두드러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색채 이미지를 사용하여 시작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그냥 전체적인 표현상의 특징. 근데 너무 많아. 그래서 그 중에 대표적인 거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자, 백수는 하얀 머리죠. 그런 거 하면 청나라고 하는 건 푸른 이끼란 뜻이에요. 더더군다나 심리명사 눈이 되었다 할 때 눈은 하얀 눈이겠죠. 즉 이런 식으로 어떤 색채 이미지를 활용해서 시작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적서 삼춘이라든가 노계 깊은 골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자, 시간적 또는 계절적인 배경과 공간적인 배경을 제시해 줍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어떤 현실감을 부여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비유라고 하는 건요, 현무주작, 좌우 용호 같은 것이죠. 자, 높은 곳에 올라가서 사방을 바라보니까 현무주작과 좌우 용호를 그린 듯하다라고 하는 직유의 방법을 사용해서 공간적 배경을 형성하고 있고요. 단의 천척이 거던 용 머무르는 듯이라고 해서 천길절벽을 가던 용이 머무는 듯하다라고 해. 마치 강의 모습이 긴 몸을 가진 용이 뼈아리를 틀고 있는 것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식으로 비유적 표현을 통해서 자연의 모습을 역동적으로 묘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꾸는 사실 좀 많아요. 자, 요렇게 특히나 여기 대꾸의 방법이 하늘 같고 물 같고 라고 하는 것은 표현 효과를 높이는 거라고 한다면 여기 물가에 뱉고 오는 듯 가는 듯 그칠 줄 모르나다 어디서부터 백수장천부터 요거는 정적인 이미지와 그 다음에 동적인 이미지가 조화롭게 표현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박인노의 노계가 좀 길게 살펴보았습니다. 전문이라 그래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